안녕하세요. 비전공자로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저희 기본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풀 회차 48회차고요. 48회 2교시 첫 번째 과목이 무역계약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이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일부 보기들을 좀 건너뛴다, 뭐 오름보기나 이런 것들을 건너뛴다 하더라도 실제 혼자서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에는 옳은 보기들도 전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제 교재에 같이 계속해서 추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뭐 계약의 존부라던가 어떠한 이제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 같은 것들, 물품의 소유권 이전 이러한 것들은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A와 B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C번 C 같은 경우에는 FOB, CFI, CIF 규칙에서 인도 지점으로 물품이 본선에 적재, 온보드 더 베슬 된 때에 인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맞는 보기고요. 다만 이제 FOB 같은 경우에는 그 온보드 베슬, 그 베슬이 그 본선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되겠고, CFI와 C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그 운송인이 지정하는 그 선박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도 구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D 보시면 인코텀즈는 국제매매계약 그리고 국내 매매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아예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통관, 수입 통관에 대한 이 모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경우에 하나여 존재함을 명시를 하고 있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2. FOB, CFI, CIF 조건에서 이 세 가지 규칙은 이제 해상 운송 또는 내술 운송에서 사용이 되는 규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박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무역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선박으로 이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던가 내륙지에서 물품을 인도를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다. 이때는 어떻게 FOB, CFI, CIF가 아니라 FCA, CPT, CIP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FCA가 아니라 보기 2 같은 경우에는 FAS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는 틀린 보기가 되어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실게요. 인코텀즈 2020의 DPU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DPU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 2020에서 DAT를 대신해서 새롭게 편입된 규칙이고요. 그리고 인코텀즈 11가지 규칙 중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에게 물품의 어떤 양하, 화물의 양하가 의무까지도 부여를 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기는 지금 4번인데요. 4번에 보시면 매수인이 도착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언로딩 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이다 해서 빠르게 읽으면 맞는 보기 같지만 주체가 틀렸죠.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되겠다 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도착지에서 종료되는 조건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우리 EXW 그리고 F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수출 국가의 어느 지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졌어요. 화물이 인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위험이 이전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C규칙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는 본선입니다. 본선 또는 수출국의 어느 지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물품의 운송 계약만 매도인이 수입국 국가까지 국제 운송 계약만 매도인이 체결을 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규칙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가 수입국에서 일어나다 보니 매도인이 가져가는 위험의 리스크가 이 FC 규칙들보다는 좀 길다. D 규칙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하면서 화물 인도를 하면서 위험도 이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규칙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인코텀즈 2020의 CPT와 CIP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CPT, CIP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송 규칙, 이제 모든 운송 하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칙이었고 CIP는 CPT와 동일하다. 동일한데 뭐가 추가되었다? 인슈어런스, 화물 보험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코텀즈 2020에서 좀 새롭게 개정된 점이 기존에는 우리 인코텀즈에서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뭐 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규칙은 CIF와 CPT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둘 다 ICCC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인코텀즈 2060에서는 어떻게 되었다? CIP 같은 경우에는 ICCA 또는 그 이상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매도인이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물품 가액의 110% 이상, CIF 가격의 110% 이상을 이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 110%라고 하는 거는 최소 한도였다. 다만 이제 인코텀즈에서 CIF는 ICCC 수준으로 하세요. 뭐 CIP 같은 경우에는 ICCA 수준으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이제 4번입니다. 4번.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은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어요. 위험의 이전은 수출국에서 온보드 되는 순간 또는 수출국의 어느 지점에서 온보드 되는 순간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출국 어느 지점에서 이제 운송인 첫 번째 퍼스트 캐리어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순간에 위험은 이전이 돼요. 그런데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수입국까지 체결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수입 통관의 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자, 수입국의 수입 통관까지 매도인이 해줘야 되는 경우는 DDP 이때 관세 등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이제 경우였죠. DDP에서 틀린 답은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분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자, A.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만 사용되는 조건. 그래서 FAS, FOB, CFI, CIF 맞게 되어 있고요. B.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라 함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EFCD 규칙이 있다면 EF는 매수인, 운송계약 체결 의무, CD는 매도인. 그렇게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CFI가 CPT가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C.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부부해야 하는 조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IF와 CIP. 자, D. 적출지의 지명이 표기되어야 하는 조건. 적출지의 지명. 그러니까 적출지의 지명이 인코텀즈 규칙 뒤에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곳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XW, FCA, FAS, FOB가 맞게끔 되어 있고요. 자, E.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양하할 의무가 있는 조건 단 하나밖에 없었죠. D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실게요. 인코텀즈 2020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FCA 조건에서 매수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끔 인코텀즈 2020에서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IF,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 담보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부부하면 의무가 충족된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과거에는 이랬으나 이제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 같은 경우에는 ICCA 수준으로 보험 부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3번 보기. DAP, DPU, TDP 조건에서 매도인은 본인의 운송 수단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자, 과거에는요, 이제 이 D 규칙뿐만 아니라 FCA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인코텀즈에서 매수인이든, 그러니까 FCA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죠. 그리고 이제 D 규칙 등에서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어떤 운송계약 체결할 의무를 부여를 하면서 자신의 운송 수단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인코텀즈 2020에 들어와서 새롭게 시야를 좀 넓힌 부분이 뭐냐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자기 운송수단 보유하면서 그걸로 직접 운송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4번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하보험을 부부해야 된다. 자,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해서 매도인이 보험 가입
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CIF와 CIP 이제 두 가지였었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엔나 협약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A 보시면 비엔나 협약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협약이다. 양 당사자의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이제 있고 그들 국가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에 양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두 최약국이라고 하더라도 둘이서 야 우리 이거 배제하자라고 하는 경우는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보기 B 보겠습니다.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확정 청약은 청약 내용에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가 있거나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청약은 어떤 청약이다? 확정 청약, firm offer가 되겠다. 그래서 B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C, 비엔나 협약은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 간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지 2020과 달리 국내 거래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겠죠.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야 돼요. 그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 예를 들면 미국, 한국 이렇게 있으면 돼요. 둘 다 한국인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되겠다. 자, D 보겠습니다. 비엔나 협약상에서 청약이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계약 체결의 제의가 확정적이고 물품, 수량, 가격, 결제 조건이 아니라 물품 그리고 수량, 그리고 어떠한 이제 대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물품, 수량,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되겠다. 결제 조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비엔나 협약에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는 선박, 항공기는 맞아요. 근데 관련 부품은 아니죠. 관련 부품은 아니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이제 물품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물품이 아니라 어떤 용역 서비스야. 이런 경우에도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배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입니다. A 보시면 무역계약은 쌍방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죠. 이거를 어떠한 굳이 세일즈 컨트랙트를 쓰거나 할 필요가 없다. 불요식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포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A는 요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B, 무역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 쌍방에 대해서 교환적 내지 대가적 의무를 지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쌍방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다 맞겠고요. C,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포함한 계약 내용의 이행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 반대국으로서 어떠한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의 계약, 즉 유상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D. 무역계약은 그 성립을 위하여 정형화된 양식의 서류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A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와 D가 틀린 보기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B, C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무역계약의 고번행용, 중거법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중거법에 따라서 계약을 어떤 해석을 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중거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중거법은 예를 들어서 중거법이 한국의 어떤 상법으로 설정이 되었다. 야, 근데 우리 뭔가 분쟁 생겼을 때 한국의 상법에 따라서 뭔가 무역계약을 해석을 하긴 하지만 뭔가 분쟁이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됐을 때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기 2번을 보시면 중거법을 한국의 법률로 하면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틀린 보기가 되어 있죠. 재판 관할지와 중거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해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무역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자, 청약과 승낙.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때에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해진 어떠한 기간 이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되고 청약의 내용에 100% 일치하게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침묵이라던가 부작위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승낙은 꼭 말로 할 필요 없다. 메신저를 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도 승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청약에 대한 어떤 승낙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다른 부분이 정말 주요한 부분이 아닌 이상의 약간의 변경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물품에 대한 수량이라던가 단가라던가 금액이라던가 분쟁 해결에 관한 것, 당사자 임무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외에 쓴다. 우리 CISG 비엔나이바 무역 영어 파티에서 협약을 볼 때도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 외의 변경이나 추가는 이제 그 승낙으로 인정을 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겠다라고까지 또 부연 설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긴 한데 보기도 한번 보시면 승낙은 청약의 내용에 완전히 일치하여 하는 무조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상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게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특성, 이거를 경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경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일치한 내용으로 승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상의 법칙, 미러 이미지 룰이라고 하는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청약자가 계약 성립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조건부 청약 중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판매하고 남는 물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하는 청약 명칭에 return이 있었죠. return. 그래서 보시면 4번에 offer on sale or return. 지금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offer subject to being 이라고 1번에 보기가 되어 있는데 뒤에 being 뒤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예를 들어서 unsold 이런 게 있으면 재고가 남아 있으면은 이거는 유효해 라고 하는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 되겠는데 그냥 무엇을 조건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무엇이 뭔지가 안 남아 있어.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이 자체로도 이미 이제 좀 청약으로서의 어떠한 청약인지 특정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offer on approval 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무하격 청약이라고 해서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청약이 되겠다.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이런 조건들이 보통 이런 무하격 청약에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A 볼게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어요. 청약자로부터 떠나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상대방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거를 취소라고 했어요. 취소. 청약에 대해 B 피청약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당연히 거절이 되겠죠. 자, C 청약을 거두어들이는 이사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청약과 동시에 함께 도달되면 그거 안 할래 뭐라고 했나요? 철회라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무역계획의 리퀴데이티드 데미지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손해배상액 약정 조항이죠. 이미 어떤 손해가 발생된 다음에 서로 간에 클레임을 할 때 그때 가서 손해배상 얼마니 이런지 저러니 계산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약정을 두는 조항이 손해배상액 약정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손해배상액 약정 조항을 미리 설정해 둔 경우에는 이제 손해액을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좀 간편하게 어떠한 손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Non-Disclosure Agre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비밀유지 조항이죠. 자, 비밀유지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좋든 싫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알게 돼요. 이러한 정보들이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정보지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적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비밀을 붙이자라고 이제 협의를 하는 게 바로 비밀유지 조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상대방한테는 큰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의 범위, 그리고 계약이 딱 끝나면 그때는 막 얘기하고 다녀도 되냐? 아니다. 비밀의 어떤 기간까지도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기 2번에 보시면 비밀 정보의 공개 가능 범위를 설정하고 계약 당사자 수취자 본인만 비밀 유지 계약을 맺도록 규정할 필요가 아니죠. 당사자만이 아니겠다. 그래서 2번은 누가 봐도 얼토당토한 얘기죠. 2번이 이제 잘못된 보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아래 문장을 설명하는 계약서 조항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제 우리
우리 무역 계약 조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쭉 보시면서 키워드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이제 supersede 대체를 한대요. 어떤 거를 all prior 그 모든 이전의 어떤 이제 뭐 합의라던가 아니면 이해라던가 우리 간의 어떤 agreement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한다. 무엇이 지금 disagreement가 이거는 뭔가요? 이제 완전 합의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왔어.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다 싹 무시하고 지금 이 서류 안에 있는 게 최종이야. 왜 이런 조항을 넣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야,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분쟁이 많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 합의 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를 이제 삽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강의에서도 이런 키워드에 집중을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무역계약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거 단순히 제목하고 이제 맞지 않는 거를 고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올바른 것은 지금 보시면 A, B, C, D는 다 맞는데요. E 보시면 non-waiver clause 이거 권리 불포기 조항이죠. 내가 상대방 어떤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하나 내가 잘못을 지적하고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내가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권리까지 잃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non-waiver clause였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분리 가능 조항이죠. severability 이제 clause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분리 가능 조항은 뭐였나요? 내가 어떤 이제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뭐 예를 들면 어느 한 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바뀌어서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어. 그럼 얘만 또 떼어놓고 나머지는 살려서 이행을 하겠다. 일부 조항의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거는 보기 2.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우리 무역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았죠. 서로 간에 각자의 임무를 잘 이행을 해서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뭔가 완벽하게 이행은 되지 않았지만 야 우리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어.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라고 이제 비교적 아름답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 클레임에 의해서 클레임이 발생이 되어서 어떤 중재 소송 이런 걸로 종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이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2번 보기 보시면 무역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 물품과 선적 서류를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무역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가장 아름다운 이행이죠. 이건 정상 이행에 따른 종료죠. 그냥 합의 이행 종료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맞는 이제 고쳐야 되는 보기만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1번, 3번, 4번 맞는 보기들도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3번 보기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 예상치 못했던 사태 변화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즉시 당사자의 의무가 면책되고 계약은 자동 소멸하게 된다. 자, 우리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계약을 변경해서 그러면 이행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계약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가항력 조항이 면책되는 경우, 하드십 조항은 계약 조건을 변경을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이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하드십이었고 프러스트레이션이 어떤 경우였나요? 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소멸시키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이 있다라고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교재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무역계약의 품질 결정 방법 중 표준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표준품 매매 뭐 FAQ, USQ, GMQ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틀린 보기는 4번인데요. 틀린 부분은 4번인데 GMQ는 Good Merchandise라고 해서 이제 뭔가 적절한 이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GMQ는 원목을 포함한 목재료나 냉동어류 또는 광석류, 잠재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생산물의 매매에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냉동어류예요. 내가 수출자인데 내가 수출할 때 있는데 꽝꽝 이제 동태가 얼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리포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가 잘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흐물흐물 돼가지고 다 썩은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디서 품질 결정할 거냐? GMP 같은 경우에는 양육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적지에서의 품질 결정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선적지가 아니라 양육지, 최종 목적지 되겠다 해서 답은 4번이고요. 이건 역시도 맞는 보기 1, 3번은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A는 롱톤, 숏톤, 메트릭 톤에 대한 얘기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B, 살물 같은 경우에는 수량 그대로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부족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자, C, 신용장 거래에서 about, approximately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수량을 표시할 경우 UCP 규정에 따라 5%가 아니라 10%의 수량 가부족을 허용한다. 이건 비단 수량뿐만 아니라 금액, 단가, 가주도 다 포함을 하는 거다. 금액, 수량, 단가, about, approximately,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 당사자가 가부족의 명의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도 포장 단위나 개개의 품목과 같이 개수로 수량을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뭐 정확한 계약 수량대로 물품 인도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이 된다. 일단은 우리 무역 계약은요. 우리 처음에 첫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강행 규정 외에는 당사자 합의가 가장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합의 우선 원칙에 따라서 D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 같은 경우에 과부족 용인 조항이나 계산 수량 조건에 의해서 약간의 과부족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부족 수량에 대해서 대금 정산하여야 한다. 이거는 CISC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올바른 거는 A, B, E.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무역 계약의 선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신용장 거래 시 선적이 시급한 경우 immediate 그리고 prompt,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것들 사용해도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이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보기 되어 있고요. 2번 신용장에 환적금지 규정이 있으면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된다라고 했던 게 전운송이 하나의 이제 운송장으로 커버가 되고 또 뭐 트레일러라던가 아니면 바지성,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이 되는 경우에는 환적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번 틀린 보기 되겠고요. 3번 선적 지연의 원인이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불가항력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번 맞는 보기 되겠고요. 자, 4번 선적기간의 표현과 관련하여 자, 어떤 단어는 해당 일자를 포함하고 어떤 단어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그 제외하는 단어가 뭐였었나요? 성형외과 우리 광고할 때 비포 애프터 사진 많이 놓잖아요. 라고 하면서 비포 애프터는 선적 일자 시 제외, 해당 일자 제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 되겠고요. 올바르게 고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3번인데요. 3번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장기간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 특징을 감안해서 품질 결정 시기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곡물거래의 품질 결정 방식에는 양육 품질 조건인 TQ와 선적 품질 조건인 RT 자, 우리 바뀌어져 있죠. TQ 같은 경우에는 선적이고 그리고 RT 같은 경우에는 양육 품질 결정이다. 그리고 SD라고 하는 게 또 있었어요. SD는 뭐예요? 선적 품질 조건인데 여기에 더해서 수출자가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는 게 바로 SD였다. 그래서 TQ, SD, RT 이렇게 차례대로 선적지에서 양육지 이렇게 생각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프러스트레이션하고 하드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1번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은 계약을 즉시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양 당사자의 임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게 계약이 소멸되도록 하는 게 계약 해제도 계약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이 시점에 성립이 됐으면 소급해서 아예 이 시점에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프러스트레이션은 이런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이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프러스트레이션은 이제 계약 체결을 했고 얘가 이렇게 이행을 하려고 이만큼 왔다가 여기서 어떤 뭐 전쟁이 발발했다던가 아니면 국내법이 바뀌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행할 수 없는, 이제 내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이 시점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번 하드십과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던가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 이런 것들은 추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맞는 보기들도 꼼꼼히, 왜냐면 이제 국제무역사 1급 시험인 특성상 다른 이제 자격시험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나왔던 보기들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돌려가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보통 그 바로 직전 시험 문제보다는 그 전전이나 전전전 시험이 더 많이 출제가 되겠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이 뭐 클레임, 2번이 뭐 jurisdiction, 3번이 governing law라고 되어 있고 4번이 중재, arbitration clause라고 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4번 보시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중재위에서 해결하기로 하는 경우 사전 중재 합의로서 중재 구치상, 중재 기간, 중재 장소, 중거법, 중재 절차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중재 같은 경우에는 소송과 같이 동시에 진행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형사 이런 것들 안 되겠다. 소송 진행 이제 중인 건은 중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 3번 보기, 옳은 보기이고 각각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개별 계약 및 포괄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별 계약, 포괄 계약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틀린 보기인 C와 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개별 계약이 아니라 일반 거래,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놓는 것은 포괄 계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포괄 계약의 범주에 해당이 되겠고요. D, 정형화된 계약 조항을 가리켜서 일반 거래 약관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라고 표현이 많이 되죠. Terms and Conditions. 우리 지금 CBC라고 되어 있는데 CBC는 Case by Case Contract라고 보시면 되세요. C, D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무역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우리 무역 분쟁 해결 방안 가장 베스트가 뭐예요? 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애들이 싸웠어도 화해해라고 하잖아요. 화해. 그 다음이 알선이 있었고 그 다음 조정, 마지막이 중재였었다.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A, C, D는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B 보시면 intercession, 알선을 말하는 거죠. 알선은 뭐예요? 화해 다음에 이제 알선인데 우리끼리 너네끼리 화해 잘해 서로 끌어안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알선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어떠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언에 따라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알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뭐였나요? 바로 중재였었죠. P가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이 중재의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의 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떤 중재인의 중재 판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B,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정답은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중재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중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중재는 어떠한 이제 우리 사전에 분쟁이 생기면 중재라는 것에 의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당사자 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뭔가 합의를 해놔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사전 합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중재 합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는 뭔가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해두는 게 좋겠다. 중재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선택적 중재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재 합의서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그리고 중재인 이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송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단순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중재인에 의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고, 소송은 전부 다 이제 알려지니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 명성에 어떤 누를 끼칠 수가 있는데 중재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중재 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외국에서 집행도 가능하다. 뉴욕 협약에 의해서 이제 외국에서의 어떤 강제 집행도, 상대방이 그 중재 판정에 따라서 뭔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기 4번 보시면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를 했더라도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며 법원의 직소도 인선된다. 중재 같은 경우에는 중재 판정에 의한 것은 중재 판정에 해당되는 것은 직소 불가, 소송에 의한 해결 불가라고 이제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패소자가 그 판정에 불복하여 중재 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중재 판정은 당사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제 패한 당사자가 그 어떠한 중재 판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에서의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A, B, C 전부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무능력,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해서 무효로 인정이 된대. 그리고 어떤 중재 절차에 관한 것들이던가 중요한 내용, 어떤 이제 그 어떤 스텝, 그 절차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어떤 이제 불리한 당사자, 패한 당사자에게 정당한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었고, 중재 부탁의 범위, 우리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중재의 해결을 하자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중재 판정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중재법규에 위반된 때, 그리고 또 분쟁 대상 자체가 어떠한 국가 법률하에서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국가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는 그 국가에서 그 강제 집행해야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나라의 공공 질서라던가 어떤 도덕에 반할 때에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 보시면 다음은 중재계약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에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해서, 이것도 전부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 이게 키워드구나 하고 키워드들을 체크를 해두셔야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settled by arbitration 해서 중재에 의한 이제 분쟁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디서 서울 코리아 중재지죠. 그리고 보면은 중거법이 나와 있어요. In accordance with 해서 어떻게? The Arbitration Rul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사중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법? Under the Law of Korea. 코리아 이제 한국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shall be decided by a sole arbitrator. 그러니까 중재인은 한 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중거법, 그리고 이제 중재지, 중재인,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에는 중재합의의 3요소인 중재지, 중재기관, 중거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이죠. 대한상사중재원. 자, 그리고 B,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맞고요. award는 중재 판정 결과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자, 4번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9번 다음은 선화증권의 일부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해서 선화증권 서식에 나오면은 제가 항상 저희 실무를 할 때 직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서류는 보는 게 아니다.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사이너, 쉬퍼 누가 보냈나요? 기타가 보냈어요. 근데 컨사인이 물품을 받는 수화인에 보니까 투 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지시식 선화증권이구나. 지시식 선화증권은 신용장 거래하에서 많이 발행이 되죠. 그럼 실질 수입자는 보통 노티파이 파티, 그러니까 척과 통지철 안에 적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노티파이 파티 근데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플레이스 오브 리시트, 부산 CY, 그러니까 CY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풀 컨테이너일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산에서 리시트 받아서 로딩하는 포트도 부산항이 되겠고, 그리고 최종 포트 디스차지, 포트 오브 디스차지는 홍콩이 되겠다. 딜리버리도 홍콩이 되겠고요. 자, 왼쪽에 컨테이너 넘버 나와 있고요. 맨 아래쪽 그 컨테이너를 잠그고 있는 실 넘버, 자물쇠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번 이렇게 자르면 이 실은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넘버 오브 패키지 봤더니 20pt 컨테이너 한 대. 컨테이너란 말은 없지만 이걸 봤을 때 20pt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물품 부분에 보시면 2000롤즈 폴리필름 2000롤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슈퍼스 로드 카운티앤실 부지 약관이죠. 운송인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풀 컨테이너에 수출자가 자기가 이거 폴리테이프가 아니라 폴리필름 2,000롤이 있다고 이제 자기가 다 실링까지 자물쇠까지 채워서 왔어. 우리가 어떻게 뚝 잘라 볼 수 없잖아. 이래밖에 사용 못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부지 약관, 이런 부지 약관이 들어가 있으면 뭐다? FCL 풀 컨테이너 화물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 강의에서. 그리고 그로스웨이 총중량과 이제 CBM 메저먼트 24CBM 나와 있고요. 보시면 A LCL 화물이다. 아니죠. FCL 화물이 되겠고 20pt 컨테이너라고 하나 띡 하고 대빵 크게는 아니지만 한 가운데 적혀 있고 부지 약관 들어있는 걸 봐서 LCL 화물은 아니고요. B 김영식 산하증권 아니죠. 오더비엘 지식 산하증권 으로 이거 확인을 했고 본선 적재 무기는 없습니다. 온보드 데이트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D 온보드 비해를 요구하는 신용장 거래 수리 가능하다. 오리지널 서류죠. 가능하겠고 D가 맞는 복이 되겠고요. 자, E 화주가 선화증권 발행인에게 레터 오브 아이덴. 자, LI죠. 이거는 뭐예요? 어떤 화물에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면 신용장 이제 거래 하에서는 수출자가 은행에 이 운송 서류를 클린하지 않은 더티 BL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포장, 손상됨 이런 게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LI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하면서 파송화물 보상장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 클린하게 BL 만들어줘. 원인렉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근데 다른 내용이 나와 있죠. 부지 약관과 뭐 결부를 시키고 있는데 연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대만 바이어가 한국에 다양한 우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한다. 한국의 여러 수출업자로부터 소량 화물을 집하해요. 대만의 수입자가 한국의 여러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최 사장님, 양 사장님한테 물건을 조금씩 다 산 거예요. 집하를 해서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나의 운송용기를 지정하였다. 자, 대만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똑같이 가져오는 건데 이거 따로 운송하고 요거 따로 운송하고 요거 따로 운송하고 요거 따로 운송하고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한 번에 운송하고 싶겠죠. 이거 컨테이너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를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수입자가 같은 국가의 여러 가지 다수의 수출자로부터 물건을 이제 집하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그리고 포워더스 컨솔리데이션은 뭐냐면 운송 주선인, 복합 운송 주선인이 자기가 이 사람한테 화물을 받았어요. 이거 그냥 하나의 컨테이너화 하는 것을 말하고, 조인트는 이제 한 명의 방금 말씀드린 복합 운송 주선인 포워더가 컨테이너 하나를 짜려고 했는데 내가 의뢰받은 화물을 넣었더니 컨테이너 공간이 너무 많아. 그럼 옆집 포워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것도 같이 실차. 이렇게 하는 거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어 로딩 서비스, 그러니까 이 방금 조인트 위에 3번에 있는 조인트 컨솔리데이션을 약간 의뢰해서 함께 작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4번의 코어 로딩 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31번 보겠습니다. 운송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3번이 답이 되는데요. 사고 통지 후 손해 수량과 금액이 산출되면 이를 근거로 화주는 본 클레임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본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에어웨이 빌에 대한 그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 보시면 본 화물은 세관 통관 목적을 위해 송화인의 세관 신고 가격을 MVD No Value Declared로 기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에어웨이 빌 오른쪽 위에 맨 끝에 보시면은 Declared Value for Custom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송화인, 물건 보내는 사람이 세관에 신고한 가격을 적는 건데 보통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적지는 않고 No Customs Value, 이거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No Customs Value, 이 뜻으로 보통 NCV라고 많이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A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Declares Value for Customs 바로 왼쪽에 보시면 Declared Value for Carriage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송화인이 보내는 사람이 물품 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기재가 되는데, 이 경우 보통 No Value Declared라고 해서 MVD가 많이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금액이 이제 기재가 되면요, 종가요금을 내야 돼요. 그 종가요금이라고 운송비죠, 운임이죠. 종가요금이 좀 비싸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운송인한테 어떤 클레임을 제기를 했을 때 뭐 어떤 화물
이 손상이 되었을 때 보상을 받거나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실무적으로는 화물 보험을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화물 보험료가 훨씬 더 싸요. 이 종가 요금보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NVD가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보겠습니다. 레이트 클래스 코드 Q는, 자, 레이트가 어딨나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우리 한가운데 보면 차저블 레이시 72km로 되어 있고, 차저블 레이시라는 제목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트가 있어요. 우리 항공 운임 요율이 M, N, Q가 있었죠. 이거는 수량 단위별 할인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중량이 점점 커지면 뭐 20kg까지는 1kg당 얼마, 뭐 50kg까지는 1kg당 얼마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이게 노멀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 운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M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찰지라고 해서 최저 운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량으로 따지면 보통 얘는 5kg 이하인 경우 이렇게 M, 이렇게 미니멈 찰지가 적용이 되고, 노멀 찰지는 6kg에서 44kg 사이에 적용이 되고요. 이 수량 단계별 할인, 그러니까 수량 단계별 할인은 뭐예요? 우리 항공이 비싸다는 평균 거려 이만큼 하면은 내가 요 45kg에서부터는 운임을 얼마씩 깎아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Q, 퀀터티 레이시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보시면 레이트 클래스 코드 Q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퀀터티 수량, 퀀터티 레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B는 틀린 보기 되겠고요. 자, C, 차저블 웨이트는 화물의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중 높은 쪽의 중량을 기재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자, D, 본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의 시애틀 공항이다. 그래서 에어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에어웨이빌 위쪽에 좀 진한, 이제 네모칸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진한 테두리, 거기에 보시면 시애틀 USA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상운송의 정기선 운임에 해당하는 할증료 및 추가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올바른 보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C, D가 올바른 보기고 답은 2번입니다. 우리는 틀린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B, CFS 차지는 뭐냐면, 우리 CFS라고 하는 게 보세 창고예요. 보세,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물이 들어있는 경우, LCL 화물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려가지고 육지에 내려서 일단 CY로 갑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한 대에는 여러 사람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컨테이너를 이제 컨테이너 차량에 실어가지고 보세 창고까지 가요. 그리고 얘네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세 창고에 입고를 시켜줍니다.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작업비라던가 운송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CFS 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FCL 가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한 명의 주인인 경우에는 CFS 보세 창고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B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E 보시면 벙커 어드저스먼트 팩터라고 해서 바프 유가 할증료죠. 그래서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유의 수급량이 아니라 가격 변동에 대비한 거예요. 가격 변동. 그래서 이 틀린 보기 되겠고요. D 보시면 디머리지 차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에 이거랑 오버스토리지 차지를 좀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가 맞는 보기는 해요. 맞는 보기이긴 합니다. 디머리지 차지는 누가 부과하나요? 선사. 그리고 오버스토리지 차지는 이제 CY, 컨테이너 야드의 어떤 이제 운영인이 부과를 하는 거다.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34번 레터 오브 개런티 LC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올바른 보기는 3번이고요. LC가 뭔가요? 우리 신용장 거래를 할 때에 수출자는 화물을 선적을 하고, 그리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챙겨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러면서 나 화물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다는 증거 서류 가져왔어요. 이거 심사한 다음에 맞으면 나한테 돈 주세요라고 은행에 얘기를 하죠. 그럼 은행에서는 그 서류들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총 며칠? 제시일 다음날부터 5영업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지정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노미네이티드 뱅크에 심사를 하고, 이거를 이게 서류가 잘 제출이 되었다, 잘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수출자한테 돈을 내줘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신용장을 개설한 이제 이슈잉 뱅크로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서류를 보내면 이슈잉 뱅크도 또 5영업일 동안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수출자가 노미네이티드 뱅크에 자기가 선적하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은행에 가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제시기일이 있죠. 그 전에만 가면 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배는 수입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수입자는 물건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화증권 원본이 필요하죠. 그 원본을 갖다 내려고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거예요. 서류는 물건 이미 와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급하니까 은행에 가는 거예요. 있잖아, 선화증권 원본 아직 안 왔잖아. 일단 우리 같이 그 선사에 가가지고 선화증권 원본 오면은 같이 우리가 낼 테니까 물건 먼저 내달라고 좀 부탁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게 하면서 생겨나는 서류가 바로 LG입니다. LG는 거의 LG는 이제 보증서예요. 선사에다가 운송인한테 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일 나면 내가 책임질게. 민형사상 모든 목적 책임 다 내가 다 질게. 일단 물건 먼저 주세요. 제가 오리지널 선화증권 받으면 바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쉽지 않아요.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 화주의 요청에 의해서 LG를 은행은 이제 발급을 하게 되고, 수입자는 그 LG를 운송인에 갖다 내고 화물을 찾는 거죠. 이때 LG 발급 수수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요. 그 LG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수입 화물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양도담보로 취급하여 소유권만 보유하고 물건 이제 점유권을 내주는 건 뭐라고 했나요? TR, 수입화물 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수입화물이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거나 둘 이상의 해상 운송인과 육상 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국 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가 아니라 이건 복합 운송 서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4번 수입화물이 포장 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수량 또는 가부족이 없으며 결함 또는 이상 상태가 있으면 운송인이 책임지겠다는 보증서이다. 이거는 지금 LI를 말하는 거죠.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송하인, 수출자, 쉬퍼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이래저래 진짜 난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CPT 라스베가스 조건. 자, 보험 부보 의무 그 누구에게도 없죠. 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건 인코텀즈 딱 두 개밖에 없다. CIF, CIP.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번 CPT, 2번 DPU, 4번 FC, 3번 FCA, 4번 EXW 그 누구에게도 보험계약 의무가 없다는 걸 먼저 보시고, 다만 보험계약 의무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자진해서 보험계약은 할 수가 있죠. 1번 보겠습니다. CPT 라스베가스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CPT 라스베가스면 자, 위험 이전은 어디서 넘어가나요? 수출국에서 넘어갑니다. 다만 이제 도착지 라스베가스까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LA공항에서 항공기에 선적 시점까지 부보하고, 선적 시점부터 라스베이거스 구간은 매수인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므로 매수인이 부보한다. 이거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부보 의무도 없어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거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다음 보기도 보시면 돼요. 가장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답에서 부보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부보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 조금 헷갈리실 때에는, 애매하다 할 때는 다른 보기도 보시면 돼요. 자, 2번 DPU 롱비치 CY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선적지부터 목적지인 롱비치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해상보험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도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가 맞아요. 자, 3번 FCA 부산 CY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부산 CY부터 목적지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3번이 누가 봐도 정답인 거예요. 4번 보실게요. EXW 부산 웨어하우스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복합 운송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웨어하우스로부터 선적지 CY까지 부보하고 매수인은 거기서부터 목적지까지 부보할 수 있다. 다시 읽어볼까요? EXW 조건. 자, 매수인이 모든이라기보단 최대 임무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매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부보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아예 처음에 물건을 픽업하는 장소부터 이제 자기를 위해서 보험 부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매도인이 부보를 할 필요 자체가 없다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심약관. ICC 이야기하는 거죠. 심약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제 내가 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내 화물에 어떠한 이제 뭐 손상이 생겼어요. 뭐 사고를 당했어요. 이때 그냥 난 보험 가입했으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누군가에게 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너 손에 입혔잖아, 너가 이제 책임져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도록 해야 되고, 내가 손해 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손해 방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사고 발생한 지 통지를 하고, 이럴 의무가 이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는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선화증권상의 봉인번호와 다른 경우 매수인은 그 경위가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인수를 거절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제 좀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고 이제 자신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런 의무가 있지, 뭐 인수를 거절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추정전손. 추정전손이라고 하는 게 실제 물건이 완전히 완파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수리를 하거나 뭔가 원복을 하려고 하면 사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 경우에 이제 완전히 이제 손해가 나진 않았지만,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다 전손으로 준해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추정전손이고, 추정전손으로 처리를 하려면 위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추정전손을 전손으로 처리하려면 위부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추정전손은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제 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전손으로 처리할 때는 위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시면,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를 해야 성립이 되고 맞고요. 만약 위부를 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당해 사고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분손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험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의 목적은 세탁기 100대래요. 보험 금액이 US 달러 1000불에 110%, 1000불에 이제 대당 1000불에 110%, 그리고 조건은 all 리스크 조건이고요. 사고는 운송 중 악천 후로 30대, 100대 중 30대가 없어져 버렸대요. 이거는 수량에서 30개가 없어진 거죠. 양적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양적 손해에. 그래서 이 파손된 양적 손해를 입은 30대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 금액, 아까 대당 1000불에 110%였죠. 이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판매 금액 이런 거 고려하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4번. 이 사고는 양적 손해의 분손이므로 총 이제 30대니까 1100달러 곱하기 30대에서 33,000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위험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기 보시면 전부 항해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항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출발항이나 도착항이 이제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 항해 변경에 해당이 되고 이후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보기처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신속하게 통지를 하고 보험 조건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경우에는 유지가 될 수 있겠으나, 단지 추가 보험료 납부하고 이제 계속해서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되겠고, 해서 이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0번 문제, 부가 위험 및 특별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1번이 맞는 보기인데요. 지금 우리 RFWD라고 하는 거는, R은 rain, 그리고 FW는 프레시 워터를 말해요. D는 데미지고, 그러니까 이제 해수 외에 다른 어떤 이제 좀 짠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에 의한 손해에도 내가 뭔가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RFWD 특약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COOC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컨택했어요. 컨택. C, 뭐 오일. 그러니까 이제 유리라던가 아들카우, OC, 아들카우, 다른 화물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오일 또는 다른 화물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어떠한 내 화물에 데미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내가 보상을 받겠다라고 할 때에 COOC 이제 특약을 넣게끔 돼 있고요. 브레이케이지, 이거는 내가 깨지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 뭐 유리병 같은 것들요, 깨지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담보 위험에 인해서 얘가 깨졌는지, 면책 위험에서 깨졌는지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는 뭐 excluding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브레이케이지 같은 어떤 특약을 가입을 해서 시시비비가 없고 내 화물, 깨지기 쉬운 내 화물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특약을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에 스페셜 리플레이스먼트 클로즈, 이제 기계류 수선 특별 약관이죠. 이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에 기계에 어떤 데미지가 생겼을 때에 얘에 대한 합리적 수리비, 합리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운송비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보상을 해주는 거지. 우리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 제품 구매 비용은 아닙니다. 이름 자체도 기계류 수선 특별약관이에요. 그래서 답안도 틀린 보기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1번부터 40번까지 쭉 하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보기는 맞는 보기대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요. 틀린 보기는 올바르게 고치시면서 복습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